아기 울음소리가 궁궐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1515년 2월 25일 경복궁 별전. 7년을 기다린 원자가 태어났어요. 조선 왕실에 큰 경사가 찾아온 것이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산모의 몸에서 열이 났어요. 고열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궁의 병세가 위급하옵니다. 신하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의원들이 온갖 약을 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장경왕후 윤씨. 그녀의 몸은 점점 차가워져 갔습니다. 출산 6일 후인 3월 2일 새벽, 25세의 젊은 왕비가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였죠. 궁궐은 기쁨에서 슬픔으로 순식간에 뒤바뀌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조선을 피바다로 만들 씨앗이었어요. 왜 그녀는 죽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죽음이 어떻게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을까요? 오늘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왕비, 장경왕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491년 여름, 한양 호현방, 파평 윤씨 집안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윤여필, 어머니는 순천 박씨였죠. 집안은 화려했습니다. 고조할아버지 윤사유는 세조비 정의왕후의 친오빠였어요. 할아버지는 공조 판서를 지냈습니다. 외삼촌은 훗날 중종 반정을 일으킬 박원종이었죠. 아이의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아요. 다만 훗날 사람들은 그녀를 장경왕후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그녀는 그저 평범한 양반집 교수였어요. 8세 되던 해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이죠. 어린 소녀는 큰 이모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월산대군의 부인, 승평 부부인 박씨였어요. 낯선 집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외로웠어요. 하지만 소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참았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녀는 14세가 되었어요. 1505년 그녀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진성대군. 훗날 중종이 될 왕자가 그녀를 불렀어요. 측실로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죠. 그녀는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안 되어 세상이 뒤집혔어요. 중종 반정이 일어난 것이죠. 연산군이 쫓겨났습니다. 진성대군이 왕위에 올랐어요. 그녀의 외삼촌 박원종이 반정을 주도했습니다. 오빠 유님도 참여했죠. 갑자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왕자의 측실이었던 그녀는 이제 왕의 후궁이 되었어요. 숙이라는 품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종에게는 원래 왕비가 있었습니다. 단경왕후 신씨였죠.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 신수군이 문제였어요. 연산군의 처남이었습니다. 반정군들이 용납할 수 없었죠. 단경왕후는 왕비가 된 지 7일 만에 폐위되었습니다. 억울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비어있는 왕비 자리, 누가 차지할 것인가? 궁궐 안팎이 시끄러웠습니다. 반정 공신들의 딸들이 모두 후궁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경빈 박씨, 희빈 홍씨, 모두 아름답고 총애를 받는 여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1507년 8월 왕비로 책봉된 사람은 숙의 윤씨였어요. 왜 그녀였을까요? 외삼촌 박원종의 힘이 컸습니다. 반정의 1등 공신이었죠. 오빠 유님도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월산대군의 처조카라는 신분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왕실과 가까운 혈연이었던 것이죠. 16세의 어린 왕비가 탄생했습니다. 장경왕후, 그녀는 경복궁 중궁전에 자리 잡았어요.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수많은 궁녀가 시중을 들었죠. 하지만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왕비가 되었지만 부담이 컸어요. 가장 중요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왕자를 낳는 것, 대를 이을 적통을 낳아야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없었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임신 소식이 없었죠. 3년, 4년, 5년,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장경왕후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어요.
궁궐 안에서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중전께서 자식을 못 낳으시나 봐. 왕비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아니야? 잔인한 말들이었습니다. 장경왕후는 그 말들을 모두 들어야 했어요. 밤마다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앞에 절했죠. 제발 아이를 주소서. 하늘이시여,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지만 하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7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1511년 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장경왕후가 임신한 것이죠. 궁궐이 들썩였습니다. 중종도 기뻐했어요. 신하들이 축하했습니다. 드디어입니다. 드디어 왕실의 경사가 찾아왔습니다. 10개월을 조심스럽게 지냈습니다. 장경왕후는 몸을 아꼈어요. 넘어지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음식도 가려 먹었죠. 모든 게 아기를 위해서였습니다. 1511년 가을, 딸이 태어났습니다. 효혜 공주였어요. 아들은 아니었지만 괜찮았습니다. 건강한 아이였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장경왕후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주로는 부족했어요. 왕자를 낳아야 했습니다. 적통대군이 필요했죠. 장경왕후는 다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4년이 흘렀어요. 1514년 다시 임신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태몽이 좋았습니다. 중종이 꿈을 꿨죠. 용이 나타나는 꿈이었어요. 아들이다. 반드시 아들일 것이다. 모두가 확신했습니다. 10개월이 지났습니다. 1515년 2월 25일,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해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경복궁 별전에 산파들이 모였죠. 중종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신하들도 궁궐 밖에서 소식을 기다렸어요.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장경왕후가 신음했어요.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마침내 응애,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드님이 옵니다. 산파가 외쳤어요. 아들입니다.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궁궐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죠. 중종이 달려왔습니다. 아기를 안아보았어요. 건강했습니다. 손가락도 발가락도 모두 온전했죠. 완벽한 왕자였습니다. 이름을 억명이라 지었어요. 장경왕후가 꿈에서 받은 이름이었습니다. 조선 전체가 기뻐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사면령이 내려졌어요. 죄수들이 풀려났습니다. 세금을 감면해 주었죠. 만대의 계획이 이제 시작되었다. 중종이 교서를 내렸습니다. 10년 만에 얻은 적통 왕자였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출산 다음 날부터 이상했어요. 장경왕후의 몸에서 열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산후의 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열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올라갔어요.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장경왕후는 몸을 뒤척였죠. 물을 찾았어요. 목이 타는 듯 했습니다. 의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맥을 짚어보았어요. 침을 놓았습니다. 약을 다려 먹였죠.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병세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3월 1일 나흘째 되던 날, 중종이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중궁의 병세가 위급하여 궁 밖으로 피병하려 하는데 어떠한가? 다급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산후에 발생한 병인이 옮기면 더 위험하옵니다. 그냥 계속 치료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가 더 지났습니다. 3월 2일 새벽, 장경왕후의 숨이 가빠졌어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곁에 있던 궁녀들이 울기 시작했죠. 중종이 침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중전, 장경왕후를 불렀어요.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25세였습니다. 출산한 지 겨우 6일 만이었어요. 왕비가 된 지 8년, 원자를 낳은 지 일주일도 채 안 되어 세상을 떠난 것이죠. 궁궐이 통곡으로 가득 찼습니다. 중종은 넋을 잃었어요. 신하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아직 어머니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장경왕후는 그렇게 갔습니다. 7년을 기다려 낳은 아들을 남기고
모든 희망을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능은 서초구 내곡동 헌릉 서쪽에 정했어요. 희릉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후에 경사를 넓힌다는 뜻이었죠. 중종은 훗날 자신도 그 옆에 묻히려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영원히 잠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장경왕후의 죽음으로 한 가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왕비가 필요했어요. 어린 원자를 돌볼 국모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종 자신에게도 왕비가 필요했죠. 누가 될 것인가? 조정이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여러 후보가 거론되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바로 장경왕후의 오빠 유님이었어요. 같은 파평 윤씨에서 뽑읍시다. 유님이 제안했습니다. 자순대비도 동의했어요. 그렇게 하면 원자를 보호하기 좋을 것이다. 같은 집안 사람이니 장경왕후의 아들을 잘 돌볼 것이다. 그런 명분이었습니다. 1517년 봄, 새 왕비가 간택되었습니다. 파평 윤씨 윤지임의 딸이었어요. 나이는 17세, 아직 어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죠. 훗날 사람들은 그녀를 문정왕후라 불렀습니다. 문정왕후가 궁에 들어왔습니다. 중궁전에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장경왕후의 아들, 어린 원자를 돌보는 것이었죠. 어린 아기가 계모의 품에 안겼습니다. 원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배가 고파 울었습니다. 문정왕후가 젖을 물렸어요. 유모의 손에 맡겼습니다. 어린 원자는 그렇게 자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문정왕후는 친절했어요. 하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원자는 5살이 되었어요. 1520년 세자에 책봉되었습니다. 이름도 바꿨죠. 억명에서 호로 개명했어요. 피휘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세자는 외로웠습니다. 어머니가 없었어요. 문정왕후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아내일 뿐이었죠. 세자는 밤마다 울었어요.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1534년 이 일이 터졌습니다. 문정왕후가 아들을 낳은 것이죠. 경원대군이라 이름 지었어요. 문정왕후의 나이 35세였습니다. 늦둥이였어요. 경원대군이 태어난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문정왕후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자기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자, 그건 남의 자식이었어요. 이제 관심받기였습니다. 문정왕후의 동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원로, 윤원형 형제였어요. 경원대군을 세자로 만들자 그들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이미 세자가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윤원형이 음침하게 웃었습니다. 기회를 기다리자. 반드시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조용히 힘을 키워갔어요. 한편 세자의 외삼촌 유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조카를 지켜야 했어요. 문정왕후의 동생들과 대립했습니다. 세자를 해치려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유님이 경고했죠. 조정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유님을 따르는 세력을 대윤이라 불렀어요. 윤원형을 따르는 세력을 소윤이라 했습니다. 같은 파평 윤씨였지만 적이 되었어요. 친척이었지만 서로 죽이려 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종이 살아있는 한 문제는 터지지 않았어요. 균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세자는 안전했죠. 그런데 1544년 11월 14일 중종이 쓰러졌습니다. 병이 깊었어요. 회복할 가망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11월 15일 중종이 승하했어요. 재위 39년 만이었습니다. 세자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인종, 그가 조선의 12대 임금이 되었어요. 나이는 30세였습니다. 오랜 세월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왕이 된 것이죠. 인종은 즉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기묘사화로 죽은 조광조를 신원했어요. 현량과를 부활시켰습니다. 도학 정치를 추구했죠. 선비들이 모여들었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윤임이 형조판서가 되었습니다. 대윤이 득세했어요. 반대로 윤원형은 밀려났습니다. 예조참의로 좌천되었죠. 윤원로는 귀양을 갔어요. 소윤의 시대가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종은 몸이 약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허약했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란 외로움이 병이 되었죠. 문정왕 후에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었어요. 왕이 된 후에도 편치 않았습니다. 문정왕후가 대왕대비가 되었어요. 궁궐한 최고 어른이었죠. 인종은 그녀를 섬겨야 했습니다. 매일 문안을 드렸어요. 하지만 문정왕후는 차갑게 대했습니다. 인종이 상심했습니다. 밤마다 고민에 잠겼어요. 병이 깊어졌습니다. 의원들이 약을 썼지만 차도가 없었죠. 1545년 7월 1일, 불과 재위 8개월 만이었습니다. 인종이 경복궁 청년루에서 승하했어요. 나이 31세. 너무 짧은 생애였습니다. 후사가 없었습니다. 왕비 인성왕후가 있었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다음 왕은 누가 될 것인가?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경원대군이었어요. 12세의 어린 왕이 즉위했습니다. 명종, 문정왕후의 아들이 왕위에 오른 것이죠. 어린 왕을 대신해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어요. 권력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소윤의 시대가 왔어요. 윤원형이 돌아왔습니다. 예조참의에서 단번에 높은 자리로 올랐죠. 권력을 잡았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한 일이 있었습니다. 복수였습니다. 대윤을 제거하는 것, 윤임을 죽이는 것. 윤원형은 애첩 정난정과 함께 계략을 짰어요. 문정왕후도 동의했습니다. 이제 윤임 일파를 없앨 때가 왔다. 윤원형이 문정왕후에게 말했습니다. 윤임 일파가 역모를 꾸미고 있다고 했어요. 경원대군 대신 다른 왕족을 옹립하려 한다고 무고했습니다. 정난정이 증거를 만들었죠. 문정왕후가 경로했습니다. 역모라고? 윤임이 감히 그를 잡아들이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의금부가 움직였습니다. 1545년 8월 윤임이 체포되었습니다. 영의정 유관도 잡혔어요. 이조판서 유인숙도 끌려왔습니다. 대윤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의금부에 갇혔죠.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역모를 자백하라. 신문관이 다그쳤어요. 하지만 윤임이 부인했습니다. 역모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8월 30일 윤임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충주 귀양지에서였어요. 윤임은 사약을 받았습니다. 조카 인종을 위해 평생을 바친 남자. 그는 역적의 죄명을 쓰고 죽었어요. 유관과 유인숙도 죽었습니다. 계림군도 죽었어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배된 사람은 수십 명이었죠. 을사사화, 피바람이 조선을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2년 뒤에도 또 숙청이 있었습니다. 양재역 벽서 사건이었죠. 윤임의 잔당을 제거한다는 명분이었어요. 또다시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이현적이 유배되었습니다. 권벌도 유배되었어요. 백인걸, 노수신, 유희춘,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모두 쫓겨났습니다. 조선의 지성이 무너졌어요. 결국 을사사화와 그 여파로 죽은 사람은 100명이 넘었습니다. 유배되거나 파직된 사람은 그보다 훨씬 많았죠. 문정왕후와 윤원형의 시대였습니다. 권력의 정점이었어요. 하지만 그 권력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1565년 문정왕후가 죽었어요. 그러자 윤원형은 몰락했습니다. 탄핵을 받았죠. 귀양을 갔어요. 그리고 귀양지에서 자결했습니다. 정난정도 함께 죽었죠. 선조가 즉위한 뒤 윤임이 신원되었습니다. 역적의 죄명이 벗겨졌어요. 을사사화의 희생자들도 복권되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죠. 장경왕후의 능희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종이 죽었을 때 그 옆에 묻혔습니다. 동원 이강의 형태였어요. 부부가 함께 잠들었죠. 18년을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562년
문정왕후가 중종의 능을 옮겼어요. 강남 삼성동 쪽으로 이장한 것이죠. 자기가 나중에 그 옆에 묻히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장경왕후는 다시 혼자 남겨졌어요. 희릉에 홀로 잠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장경왕후는 지금도 잠들어 있습니다. 서삼릉 안 조용한 언덕에 25년의 짧은 생을 살다 간 왕비, 아들 하나 제대로 키워보지 못한 어머니, 그녀는 거기 누워 있어요. 장경왕후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원자를 낳던 그날 마지막 숨을 거두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아들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내 아들아, 잘 자라거라. 훌륭한 왕이 되거라. 그런 소원이었겠죠. 하지만 그녀가 그토록 경계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척의 개입이었어요. 권력 다툼이었습니다. 그녀의 오빠 윤임이 자신의 동생 집안인 윤원형과 싸웠어요. 결국 피를 불렀습니다. 장경왕후가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녀가 인종을 키웠다면? 문정왕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을사사화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역사의 가정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바꿨다는 것. 장경왕후의 출산 6일 만의 죽음이 조선의 운명을 바꿨어요.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틀어놓았죠. 만약 장경왕후가 산후병에서 회복했다면, 만약 그녀가 인종을 키우며 왕비로 살았다면, 만약 문정왕후가 궁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조선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왕비 장경왕후, 그리고 그녀의 죽음이 부른 을사사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